저는 진천군 평생학습 어재원 선생님한테 양성교육, 학습미래 영성교육을 먼저 받고 학습 매니저 역할을 하고 방송대 교육학과에 들어온 3학년 교육학과 김선입니다. 일이 좀 힘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 좀 치일 때 그럴 때 나한테 이제 멘토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 얘기라면 제 맞춤 질문 같습니다. 저는 저의 멘토는 여기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학과가 좋은 이유가 뭐가 제일 좋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룹 안에 없으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의 멘토를 찾으신다면 그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없다 보니 이제 일은 평생교육사의 업무를 했는데 지역에서 학습 매니저다 보니 했는데 그렇게 공유할 분들은 사실 없어서 갈증이 좀 많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복받았다, 그러니까 교육학과를 만나서 되게 복받았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다른 교육들은 나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교육들인데 우리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온라인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또 학습동아리 같이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고 에너지예요. 이 안에서 멘토를 찾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그런 그룹을 만들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멘토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마 선생님 바로 주변에 여기에 계시는 학과 선배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기분들, 스터디 같이 하는 동기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진천군에 있는 이영희 평생교육사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 어떡하지? 나는 멘토가 필요한데 난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세요. 눈을 들이시고 나 이런 고민인데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시면 그분들은 기꺼이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멘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 주변에 나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찾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과인들끼리 더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네 분 뵙고요. 멘토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3대 학생회장, 우리 학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럴 그릇도 안 되고 사실 봉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멘토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박은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걸 잘하니까, 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엄청 에너지를 주시고 또 진짜로 제가 모르는 게 있고 갑갑할 때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는 그 교육학과, 주로 이제는 저희가 만나는 게 그거죠. 학과 안에서의 문제점들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삶의 경험이 있는 피드백들을 이렇게 주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 멘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에 주변에 정말 나와 같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학과 친구들이 진정한 멘토일 수도 있고요. 선배님들 중에서 찾아보셔도 아마 진정한 멘토들이 거기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지수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멘토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그 말씀에 영광스럽고요. 사실은 처음에 후배로 만났지만 저에게는 지금 동료나 다름없을 정도로 우리가 카페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사에 관한 그 평생교육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긴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이 된다면 그 자리가 그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멘토, 멘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멘토라기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서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를 두 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미니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원봉사론 그 학습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해주 교수님께 매 개인 메일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제가 또 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할 때 어느 과를 가야 되나, 그 어디를 가야 되나, 갈 때 이과가 정말 이 평생교육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제가 또 서울에 또 찾아뵌 적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우리 충북대학교에는 평생교육학과가 없어서 교육사회가 있는데 그쪽 교수님은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시지만 평생교육에 관심은 없지만 교육사회를 전공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를 흔쾌히 갔고 졸업을 잘 했고 그쪽 교수님께서 지금 평생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오히려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 학습적인 멘토는 처음이자 학부 때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해주 교수님이고요. 또 한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활동가로서의 멘토는 제가 서원대학교에 김영옥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지금 여기 실습생들이 굉장히 저희 협의회 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만 제가 있던 그 사무국장의 1기 그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활동으로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평생교육사 1급을 취득하셔서 어떻게 보면 충북의 그 평생교육사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지칭할 정도로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평생학습관에 있을 때부터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분이 충북 평생교육사 회장님을 맡을 때 제가 부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그런 그 협회 일을 또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분과 저는 계속 끊임없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아직도 배움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멘토가 있고 또 현장의 활동가의 멘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잘 살펴보시면 그런 멘토가 꼭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른다 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우리 학교에 멘토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2002년에 제가 멘토링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평생교육원장을 하면서 그때 보직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튜터링하고 멘토링이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튜터링이 좋죠. 사실은 튜터링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튜터링은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선발된 말하자면 선생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일을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5억을 따왔어요. 튜터링에 대한 거를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도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튜터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또 잘 못하는 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는 뭐든지 잘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튜터링을 더 계속해달라 학교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그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학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 10년 정도를 공납금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튜터링이 거의 못할 지경이에요. 다른 데서 막 거의 꺼내다 쓰거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일종의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선배가 후배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멘토링이죠. 그러나 그 선후배의 관계는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저를 멘토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인의 경우에 멘토와 멘티는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 길과 관련돼서 물어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멘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번 학생회. 학생회 임원들이 다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선배님들 저기 전화번호 다 따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선배들, 그 앞에 나간 선배들, 우리가 옛날에 100명의 평생교육인을 만들어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거의 100명 다 됐어요. 실제로 평생교육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임,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사 네트워크예요. 협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방평협을 치시면 다 나와요. 거기 가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거기 들어가실 수도 있고, 지금은 실제로 그 학부생들이 오히려 더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학부생들도 가입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지금 현재는 김명숙이라는 선배님이 이제 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 과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학위까지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학과의 튜터 선생님이나 실습지도 교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과는 전략적으로 그 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잘한 사람들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방송대에서 잘한 사람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뭐가 궁금한지 이런 걸 더 잘 알아.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튜터 선생님들을 주로 우리 과 출신의 선생님들로 많이,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 훌륭한 분들은 모시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터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고, 가장 쉬운 거는 학생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아리.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거의 면대면이 없어져서 사실 이제 그런 그 접촉이 좀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활성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이 멘토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멘토가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10명의 멘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멘토를 구하는 것도 1번 중요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 2번째, 나도 멘토가 되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된다면 얼마나 신나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참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과 2학년 윤은숙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그 사회 그 복지 문제 등에 대한 그 시민의 사회적 참여가 평생교육의 그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 평생교육사 직군에서는 이 코로나 전이나 후나 이 생태나 이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취미 교양 강좌도 하지만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생태교육 같은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동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은 성인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태교육이
기후의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디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기후 변화나 환경이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며 이것을 뭐 드러내놓고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후 변화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뭐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교육과정 쪽에서 몸속의 실천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반 시민이나 아동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조차가 이제 그런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부각됐다. 그럼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뭔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시켜주자. 그래서 그런 쪽에 또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전과 후가 약간 달라진 거는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대면으로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체험, 뭐 특강, 체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대면의 그 줌 수업으로 이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평생교육 쪽에서 이 코로나를 전이나 후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금이나 현재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평생교육사의 의식구조나 가치관들이 이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 개발에 녹아 들어가서 사회에서 이시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쭤보신 게 어떤 단체가 있느냐 이러신 거죠? 여러 가지 폭넓게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아마 지역사회 청주 지역사회교육 협의회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제 생태 시민성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제가 제 관심사가 그거예요. 올해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는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만 비밀로 경기 지역 왔네요. 경기 지역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했어요. MP를 하는데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플로깅을 했어요. 그래서 플로깅은 뭐냐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 갖고 그거 주스면서 하는 캠페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시간에 너무 일러가지고 못 갔는데 그 이후에 갔는데 그런 것도 시민활동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그 환경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실천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실천한 사례가 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가점을 줄 예정입니다. 얼마나?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심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점수를 50점 주자 이러지만 또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우리 과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학 일반, 그 다음에 평생교육, 그 다음에 교육 상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데 상담 쪽의 프로그램도 또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만 주자 이렇게 제가 또 너무 그럴 수 없어서 그 점수를 얼마 주냐 요거는 이제 제가 논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그래도 원료 교수니까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금 이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 거라는 거 진짜 상상이나 하셨어요? 진짜 못 해봤죠. 그런데 벌써 3년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실천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한번 한 거를 이번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저는 가점 정말 저만이라도 많이 드릴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라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제 배우고 있을 때 장점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비대면과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게더타운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내가 디지털에 대해서 좀 더 강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적응하는데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디지털과 접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코로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저희 아까도 말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 면접, AI 면접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환경적인 분야에서는 창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환경의 중요성, 그죠? 그리고 이제 직업의 변화에서는 보건 환경, 그죠? 이런 거 마스크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없었던 건데 마스크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시약, 코로나 검사 시약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직업의 변화가 막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보건 환경의 직업 쪽이 좀 강화되겠다. 그리고 그쪽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분야에서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요?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황인영이고요. 아까 앞서서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많이 활동들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이제 조금 활동이 풀리면서 각 기관마다 우후죽순으로 개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저걸 정도는 정말 우리 후배들이 저런 프로그램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올 초에 이제 그 어떤 영양 강화 교육으로 그 춤 테라피를 경험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지만 몸으로 대화하는 게 별로 잘 몰랐던 건데 저희가 이제 세종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춤 테라피라고 한번 찾아보셔서 좋은 경험이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같이 회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춤 테라피 경험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그 여성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접속해서 뭐 경력 증명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해요. 거기에서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줌이라던가 온라인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6프로그램 정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생 교육인이지만 평생 학습자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좀 찾아보셨으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커다란 직업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직업군으로 갈까라고 늘 고민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교육사로 있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가거나 하면 공지사항에 영양강화 교육이 떠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이슈되는 거, 트렌드되는 거, 꼭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시켜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그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나랑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비대면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또 장점인 게 전에 코로나 전에는 꼭 강사가 내 주변에 앞에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었던 건데 지금은 전국이나 세계적인 그 강사들을 줌이라는 그런 매스컴 그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 있는 유능한 강사를 제 눈앞에서 PC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습에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찾아보면 꼭 유료화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교육들이 나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걸 이런 비대면의 활동이 좀 적을 때 내 역량을 키우는 학습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생태계 변화의 가장 기반은 이제 우리가 급속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데 40 이전의 삶과 그러니까 40대들도 제가 교육을 해보면 40대 중반 이후이신 분들은 그냥 디지털 환경은 다 똑같아요. 젊고 뭐 나이가 많고 어리고 나는 49이야, 난 62이야,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 바뀌는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특별히 뭘 배우세요 라기보다는 감각을 익히세요. 시사, 문화 이런 거 계속 보시고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산업이야, 플랫폼 기업이야 라고 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더불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뭐 내가 집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부를 하다 느꼈겠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도 컴퓨터 능력은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취업을 할 때 내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요를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컴퓨터 관련한 자격증 1개 정도는 꼭 따시면 여러분들이 사회 변화에 아 이 사람은 디지털 사회에서 컴퓨터쯤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따라올 수 있겠군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사회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익히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까지 우울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김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춤테라피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예전에는 직무부트 캠프라고 해서 현직자들이 이제 그 각종 분야의 현직자죠.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긴 한데 거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거가 무료로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분야는 어떻게 진출하는지 또 궁금한 것들을 그분들께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엔 참 오프라인이어가지고 그게 접하기가 어려웠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찾아보시라고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3학년과대 정진수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평생학습관하고 종합복지관의 차이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기관을 이제 경영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차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주시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청주시 평생학습관이 있죠. 그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청주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온천동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몽령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오창에 있죠.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노인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청주시에 앞에 청주시가 붙는 청주시 평생학습관 이거는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말 평생교육에 관한 거를 하는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아동부터 노인까지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그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이 한 번 나왔거든요. 청주시 평생학습관은 이게 이제 그 공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 민간이 차리고 싶어도 이 제약이 있고 민간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사회복지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재단에서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단에 나라에서 위탁이나 경영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생기고 그 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직군들이 막 많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주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교육사가 딱 4분 계시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처럼 이제 민간에 오게 되면 민간에서 이제 평생교육사로 활동하는 거를 또 인정은 또 해줘요. 그래서 약간 지금 사회복지 쪽은 이게 이제 재단의 형태로 이게 복지관을 운영하고요. 여기 평생교육사의 평생학습관은 아직도 공기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민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평생교육 쪽에서 우리는 정통 그러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시각들이 바뀌어서 우리도 재단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많은 평생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그 일자리가 너무 공기관에 하나밖에, 지역별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를 늘리려면 재단화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거두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다가 지금 토론이나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평생교육사 협회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권익을 조금 보호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더 평생교육의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심도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으로서 내가 평생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싶다. 그거는 뭐 내가 아는 이웃의 네이버에 쳐보면 잘 알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지교협처럼 그런 뭐 이사진이나 협회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개인의 이름을 걸고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양쪽 다 평생교육 쪽에 일을 하려면 평생교육사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그쪽 관련으로 그 제반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거는 그 기관에서 허락하는 그 구조 내에서 민간으로 되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진들의 몇 명 이상이 구성돼야 되고 임원이 몇 명 해야 되고 그 회원이 적어도 뭐 100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단체를 형성할 때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요거까지밖에 몰라서 혹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거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사실은 평생교육은 출발 자체가 공교육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시민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의 공공화 이런 거는 사실 옛날에 출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그 사회교육 이거는 일종의 무브먼트, 사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제도권 교육에서 억압받은 내지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disadvantaged group에 대한 어떤 교육을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평생교육의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것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시민단체에 의해서 우리 언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는 단어를 쓰네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농촌 활동이라든가 뭐 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평생교육의 한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이제는 교육도 하나의 권리이다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국가는 국민 모두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제 더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면서 평생교육의 공공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복지는 처음부터 출발이 국가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공공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발 지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은 국가가 처음부터 촥 들어가가지고
공공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직업으로서는 처음부터 출발이 쫙쫙쫙쫙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출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학적인 이론적인 이런 어프로치가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법에서도 심지어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한다 정도지 권고해요. 두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열린 그게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공공기관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쪽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직업으로 갖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복지만 가지고 안 돼요. 복지가 교육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하고 이거를 같이 따서 가져가게 되면 거기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노인교육학회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노인교육학회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복지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의 주거,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인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해야 돼요? 교육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인평생교육사 지금 이제 이름은 확정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노인평생교육 지도자 전문가 과정 이런 것들을 학회 차원에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 과의 이제 커리큘럼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학교 차원에서는 프라임 칼리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certificate 자격증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을 만드는 그 코스를 지금 계속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컬리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의 구조에서는 프라임 컬리지는 일종의 계속교육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일반 대학으로 한다면 평생교육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학과에서 더 개설하고 싶은 과목을 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도 135학점밖에 못 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더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프라임 컬리지의 계속적인 자격증 과정은 만들자.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 노인교육과 관련된 컨티뉴잉 프로그램들을 프라임 컬리지에다 개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 관련된 자격증 과정은 정민승 교수님이 더 만들어놨어요. 프라임에다가. 그 다음에 윤영학 교수님은 학교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박물관 대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학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격증 과정을 거기다 확장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다른 학과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계속 만들자. 예를 들면 영문과 그러면 영문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과정을 영어 독서 지도자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자격증 과정을 프라임 컬리지에다 계속해서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학내에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초점으로 한다면 현재는 분명한 거는 아직 그렇게 공적인 평생교육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되기는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평생 교육이 하나의 기본 권으로 되면서 복지적, 그래서 교육복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교육도 점차 공공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걸 더 확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냐면 지역에서 지역의회라든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에서라도 먼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적 평생교육 기관은 평생학습도시, 거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없는가요?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고, 그 다음에 시도군의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 가봐도 사실 있잖아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막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써. 저는 이제 종로구의 평생교육 전문위원인데, 종로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시민 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 프로그램당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응모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다음에 평생교육 쪽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공적 평생교육 기구 이쪽에 계속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어. 그럼 거기에 일단 조인해. 조인해서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나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기회가 될 때 그걸 공모사업 그런 데 하세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을 해보고 그것을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 내보세요. 그러면 일석이조야. 그게 연습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내가 이게 경기도 엄청나게 많이 뿌려요. 제가 또 경기도도 그때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경기도에는 돈이 엄청 많아요. 시민교육 관련된 돈이 막 10억씩 이렇게 뿌려지거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돈 쓰는 게 나 진짜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경기 사람 몇 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기도 얘기도 지금 해드리는데 경기도 이 포럼을 또 하시겠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들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들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 이렇게 대단한 선배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 파란 노트를 제가 지금 10년 이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교육 일을 하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교육학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가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어프로치가 시작될 때 그러한 역사적 태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훨씬 납득이 가실 거예요. 아유, 설명이 길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민간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민간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려고 저도 엄청 열심히 알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평생교육이 내 업이 됐으면 좋겠다, 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2년도 전에는 직원이 2명만 있어도 주변에 보면은 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무슨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많았어요. 그 전에는 2012년도 전에는 직원이 2명만, 그러니까 사대보험에 들어가는 직원이 2명만 있으면은 민간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막 졸업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 해야지 아실 거예요. 하나 해야지 하고 막 진짜 100평짜리 건물에다가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 평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몇 평 이상, 몇 명은 몇 평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2017년도까지 관심을 있다가 그 이후에는 강사 활동을 한다고 관심을 끊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 개정된 법은 왜 민간 평생교육원이 주변에 많이 없냐면 사대보험을 들어가는 직원이 5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명 월급을 내가 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2명은 나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데 5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 평생교육원이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사라졌는데 그 대신 어디에 많이 생겼냐면 온라인에 많이 생겼죠. 온라인 평생교육원 엄청 많잖아요. 민간 평생교육원. 거기서 자격과정 엄청 하고 있고 배우고 싶은 거 다 권리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으로 운영을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선배들 중에서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분들 계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시민단체 속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쭉 요건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시민단체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시민단체 소속 평생교육원 네, 안녕하세요. 올해 3학년 편입생 민서라고 합니다. 3학년 편입하다 보니까 한 학기 지나고 나서야 저는 이제 교육학과 평생교육사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탄 강사 아니면 평생교육 강사 이렇게 한 학기 지나고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평생교육사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격을 갖출 때는 사실 사회복지사증이 있는 게 어떨 때는 더 유리한 것 같이 그냥 기반 평생교육사를 찾지는 않는 기관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력서를 낼 때 2가지 다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 유리한 반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를 근무를 하면서 평생교육사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가지 다 요건을 갖추고 출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사 하는 일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봤으니까 제가 작년에 임기제 공무원, 5급 공무원에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서 할 수 있나. 근데 1차에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임기제 공무원 하면은 기본급이 5,300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3,800부터 5,300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꼭 그거는 아니었지만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800명이 링크를 했는데 저희가 5명 뽑는데 저도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진흥원 쪽에서 오신 분이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면접 볼 때 떨지 않고 너무너무 즐기면서 했어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았고 경력도 제일 짧았지만 1차 합격한 것만으로도 제가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증은 갖추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증은 꼭 갖추시고 필요한데 쓰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평생교육사의 역할, 이제 직업별로 역할을 물으셨는데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너무 잘 배웠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체에서 이제 강사를 섭외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을 잘 모집해서 잘 나중에 또 만족도 조사까지 다 끝내서 성과를 내서 다음 해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이런 연속 성장에 있는데요. 이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 PC를 잘 다뤄야지 그 모든 것들은 문서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역할을 모르셨는데 당연히 뭐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한 능력도 이런 이슈나 트렌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그거를 녹아낼 수 있는 거는 문서의 양식을 만들어서 사업의 목적과 계획서를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그게 또 선정이 되거나 또 기관에서 그 나름대로의 평생교육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희 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딸 때 무조건 컴퓨터 자격증이 같이 있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첨부가 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가야지만 자격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따는데 컴퓨터 자격증을 같이 첨부하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ITQ라고 이거 빨리 딸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막 공부를 해서 첨부해서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현장에서는 알았던 거예요. 평생교육사들이 자격증만 따고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 이유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사회복지사든 평생교육사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는 일에서 도전해보시는 게 또 다른 자기의 직업군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사랑 평생교육사가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평생교육사가 확 확고가 돼서 어느 기관에든 사회복지사 없고도 평생교육사가 있으면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평생교육사들은 꼭 사회복지사를 짝꿍처럼 가야 된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수업 그 학기 중에 졸업하기 전에 그걸 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2개를 같이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2020년도 포럼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뭐를 같이 이제 패널로 오라 그래서 여기 충북 평생교육 포럼을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 기관장들이 다 왔었어요. 사회복지사 기관장들이 다 왔고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서원대학교 김명옥 교수님과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관장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포럼에서 나타났고 왜 평생교육사 프로그램을 이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물론 사회복지사도 프로그램 짜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사회복지사만의 업무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덮어졌다고 생각해요.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주된 업무가 우리 주된 업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잘 실행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걸 평생교육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서 오히려 복지관 관장님들이 그날 나왔던 이야기가 복지관에도 사회복지사고 따로 평생교육사군 따로 해서 2사람의 그 직군을 따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주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한 내용을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상을 받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각 지방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푸시가 들어가고 자꾸 제안을 하고 포럼을 하다 보면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그 자리가 확고하게 돼서 나중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거꾸로. 그렇지만 가장 사회적으로 좋은 것은 2 자격증이 나란히 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고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선상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하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생교육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뭐 강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그냥 강사였어요. 그러니까는 평생학습관을 가도 강사님, 복지관에 가도 강사님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목명 복지관에서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모임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평생교육 강사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안 됩니다. 재작년만 해도 평생교육 강사라는 말을 기관에서 하시는 그분은 하물며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세요. 근데 강사님이 18명이 있는데 강사님 모임을 딱 만드는데 제목이 단톡의 제목이 평생교육 강사님이에요. 평생교육 강사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화되는구나. 평생교육 강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강사님들을 부르실 때도 당연히 이제 평생교육 강사님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로 평생교육 강사님을 또 도전을 하시겠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9to5는 좀 힘들고 강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좀 흥미가 있다라고 싶으면 평생교육사 있으면 공고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생교육 강사 모집을 할 때 공고문에 평생교육사 있으면 우대입니다. 우대. 예. 저는 이제 협회 하는 것도 막 써요. 협회. 여러분들도 졸업하시면 협회 회원 들어오십시오. 협회 회원하면 그것도 우대. 왜냐면 그 뽑아주시는 분들이 다 저희 협회 회원님들이세요. 네. 꼭 협회에 오십시오. 자, 그래서 충북 평생교육사 협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남들보다 좀 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의 독특함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의 영역이에요. 평생교육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나는 개발자 입장으로, 기획자 입장으로 개발을 하시잖아요. 반대로 평생교육 강사 입장에서는 내 프로그램을 내 학습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는 그 하물며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만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평생교육 강사가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네이밍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제목 짓는 능력이요. 맛있는 집밥 맛있게 하기. 이런 거를 다르게 네이밍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혹 해서 와요. 왜? 재미있어요. 그래서 네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접목해 나가는 그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이 꼭 평생교육 강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그리고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곁다리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1급이고요. 직업상담사 1급이고 어쨌든 자격증 자랑을 좀 하자면 청소년 상담사 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평생교육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누가 할 일 이런 거보다도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아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때는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한 가지만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더 내가 평생교육사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엄청나게 좀 바뀌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그런 것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돼요. 교육이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멀리서 복합적으로 바라보면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시든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진짜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또 이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많이 해요. 평생교육 강사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고 나면 운전 가능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운전면허도 취득하시고 혹시 등록면허로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연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3학년 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평생교육사로서 아니면 직업상담사로서 사회복지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또 많은 활동도 하시고
이제 계속 발전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직업으로서 평생교육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망과 직업으로서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망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사인이 그 블루 사인이 조금씩 오거든요. 그 1년으로 뭐가 있냐면 장애인 평생학습 그 장애인 쪽에도 그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는 그런 그 지금 장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쪽에 바우처 제도가 워낙은 문화 이런 예술 쪽만 있었어요. 바우처 제도가. 근데 이제 국방원에서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 해가지고 1인당 35만 원씩 그 차상위 계층의 저기 성인들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도 바우처 등록 기관인데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강좌가 있으면 35만 원을 이제 무료로 저기 나라에서 돈을 넣어줘요. 그럼 그걸 결제하고 무료로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지금 바우처를 장애인 쪽만 있는데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전 국민 확대하는 그 평생교육 지원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인이잖아요. 어찌됐든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지원비를 1인당 35만 원씩 줬던 거를 전 국민에게 일정량을 준다. 그래서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공기관에서 무료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격증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는 일정량의 돈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사인이죠. 그럼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으려면 그걸 운영하는 누가 필요해요? 평생교육사가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밝죠. 그리고 뭐 전에부터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했는데 그것에 관련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뭐 치매니 뭐 이런 것들 이미 치매 걸린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평생교육 쪽에는 노인대학 같은 거 운영해서 일정량의 강사비만 있으면 얼마 들어가는 우리 운영비를 안 가지고 노인들을 안에 있는 노인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들이 우울증이나 치매로 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이제 나라에서 조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밖의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고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노인들이 조금 시니어 노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좀 확대돼서 앞으로 갈 예정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일도 더 많아지겠죠. 그쪽 관련으로. 그래서 저는 전망이 꽃길처럼 좋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평생교육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추세가 지금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사회가 점차 평생 교육의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199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97년부터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육 전체를 다루는 거에 평생교육은 하나의 실밖에 없었어요. 그 부서가 거기에 윤영학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학점은행 이제 이런 거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 부서였어. 그리고 교육이라 하면 전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전부고 평생교육은 그 중에 한 연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뭐예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따로 생겼잖아.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캐리가 교육개발원이 한 구탱이로 밀려나고 있어요. 왜? 이제 애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전체 인구 중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 교육비의 98%를 거기다 쓰고 있어.
대한 교육비 지출은 국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가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노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의 학습 참여에 대해서는 데이터조차 나와 있지 않아.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로 보면 어때요? 이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요. 20%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파워 있는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교육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 선진국은 이미 성인 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애들은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0.7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애들을 엄청나게 돈 많이 넣어봤자 애들만 스포일 시켜요.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정말 의미 있는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시민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인구 구조라든가 사회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교육사가 일할 곳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무슨 하여간 평생교육을 많이 다루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기본적인 너 평생교육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어. 달라. 그건 절대 아니지요. 여기 이분들 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라든가 뭐 PPT를 다룬다든가 뭐 공문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교육권이 굉장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 평생교육사가 요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과 관련돼서도 군 상담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 트렌드를 보는 것, 어느 쪽으로 직업들이 이동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사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직업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사실 제가 놀라운 게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얘들 왜 이렇게 직업을 자꾸 바꿔? 근데 이게 요즘은 그게 트렌드라네. 그래서 바꿀 때마다 자기 몸값을 올린대요. 그때마다 자기가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알고 오늘 포럼에 모이신 분들은 일단 엄청난 것들을 일단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없구나.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 덧붙여서 한마디 하자면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어디 계신 분이더라? 제 경험인데요. 평생교육사가 직업으로 비전이 있나요는 저 때도 했던 얘기예요. 교수님한테 평생교육사 앞으로 비전이 있나요? 저 때도 했던 얘기고요. 저랑 그러니까 저희 나눔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 나눔학교라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보편화하는데 청주 지역의 인프라를 한번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라고 했던 이유도 우리는 못하겠지만 우리 후배님들이 10년 후에는 각 동사무소에 평생교육사로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거름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희는 했어요. 10년 후면은 각 동사무소에 평생교육사가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자, 무슨 얘기냐면, 평생교육사가 비전이 있나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뭐 비전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지 비전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평생교육사를 하고 싶다면 평생교육사를 우선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셔야지 이 길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다양한 저희 평생교육사 협회에 계시는 시군구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님들을 보면 급여가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어요. 프로그램 짤 때는 퇴근이 없어요. 왜 그 일을 근데 계속 하세요. 10년도 하시고 15년도 하시고 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물어보면 너무 좋대요. 이 일을 너무 사랑하세요. 학습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람이 있으시대요.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평생교육사 직업이 비전이 있다 없다 말하기 이전에 나는 평생교육사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내가 직업 선택한다면 나는 평생교육사를 하겠어 라는 마음이 우선된다면 찾아보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가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직업상담사랑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직업이 어떤 것들이 채용 공고가 나오나 보잖아요. 몇 년 사이에 사실은 그 평생교육사가 계약직이더라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나오고 있다. 좀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할까, 어떤 분들이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럼 표면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네. 저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제가 작년이랑 올해랑 다 충북 여성 인턴제라고 있어요. 충북에서는 충북 여성 인턴제를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그 밖으로 꺼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도에서 다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그쪽 분야가 사회복지 쪽이랑 평생교육 분야예요. 두 분야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가 김용옥 교수님이랑 같이 면접관으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란 게 있어요. 평생 사회복지사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럼 평생교육 쪽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이 사람을 뽑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60명을 하루에 면접을 봤어요. 이틀에 걸쳐 30명씩 면접을 보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렇게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충북 여성 인턴제에 1년 동안 상근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한 분이 들어와 계세요. 평생교육 지원으로 다 인턴이. 나라에서 다 지원해줘요. 4대 보험 들어주고 최저해가지고 일정량의 다 경력 쌓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충북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되게 좋은 사례가 돼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직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의 와요. 그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평생교육 쪽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진짜 딱 2사람인가 3사람이어서 저희가 시군별로 해가지고 60명 중에 20명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 3명만 평생교육사 있어서 그 사람도 무조건 다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송대에 지금 김상혜 선생님이라고 저희 실습 갔던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뽑혔어요. 왜 뽑혔는지 알아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서 뽑힌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분야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가서 인턴을 할 건데 평생교육사 자격증 없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뽑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반적으로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어요. 그렇다면 우리 평생교육사들, 우리 방송대 여기 교육학과 여기 충북의 일이에요? 청주의 일이에요? 왜 아무도 지원을 안 했을까? 난 현재 예비 평생교육사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0 몇 년도에 나올 예정이다. 필수 선택 과목 다 하고 실습만 끝나면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 출력할 수 있거든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원들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팁을 조금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세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뽑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충북 여성 인턴제는 제가 올 4월에 그 면접을 갔던 것으로 봐서 2월이나 2, 3월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네이버에 충북 여성 인턴제를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지금 3년째 인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그작년부터 계속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이상하게 일반인들이 막 와서 지원을 해요. 평생교육이 모르시는 분들이 자격증도 없이 여기 왜 지원을 할지. 근데 그 사람 뽑아야 돼요. 워낙 많은 인원을 뽑아요. 왜냐면 음성군에 뭐 몇 명, 진천군에 몇 명 각 지역별로 뽑거든요. 충북 시군 자체 다 뽑아요. 60명을 면접을 봤다니까요. 근데 없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내년 올해 여러분들 다 지원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면 그런 쪽에 먼저 시작하시면 공기관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학과 2학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턴제 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자격은 안 되지만 자격이 갖춰지면 꼭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각 현장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나 현타가 올 때가 있으셨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또 어떤 일로 그런 걸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사이지만 또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전 장애인 파트의 여성 성폭력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자주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까 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어떠한 교육들이 있다. 그 교육으로 좀 회복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1년에 그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도 회복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일을 시키면서 지금 나라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역량도 하고 개인 휴가도 써서 어떠한 뭐 템플스테이를 가도 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또 연회비 3년 이상 내면은 또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해서 3박 4일 여행도 가고요. 시민사회연대 이런 기관에서 또 연수를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1년, 그러니까 3년 이상 연수자가 필요한데 경력이 필요한데 저는 2020년도에 들어가서 연수를 4박 5일 갔다 온 경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멘토 멘티제 같이 그런 멘토가 있을 경우는 그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현타는 저는 이제 그 내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서지 못해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칠 때 그런 거는 좀 현장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말고는 지금 잘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타가 오죠. 저도 하다 보면 저는 특히나 오히려 공기관에 근무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 업무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내 업무만 딱 하면 되는데 민간으로 오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5년째 국장을 맡고 있는데 어찌됐든 큰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민간의 평생 이 교육기관에는 뭐 임원이라든지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작은 거 하나도 뭔가 안건이 나오면 그곳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뭐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의논을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민간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 민간 협의회 자체가 시민사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일정량의 수익이 있으면 그걸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그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냥 나는 감수할 수 있어. 내가 평생교육사로서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이제 나 이거 가지고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할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힘이 들긴 해요. 그런 문제들이 이거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거기는 또 이제 공기관에서 근무는 하지만 아직 임기제거든요. 직렬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직렬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눈치를 보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직렬화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힘듦이 있죠. 근데 어떤 직업이든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가끔 번아웃도 오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극복하는 거는 저는 조금 우습겠지만 평생교사 실습생들이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일을 많아서 실습생들이 국장님 일이 너무 많은데 저희까지 와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러는데 저는 후배들이 와서 저희 업무를 같이 영역을 협조를 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저 취업했어요 막 이럴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싹 사그라들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양성하는 그런 거 기쁨이 되게 커요. 그것으로 저는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박미경인데요. 선배님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방송대 졸업생으로서 지금까지 긍지나 자부심이 느꼈을 때 언제이며 또 졸업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은 언제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얻었잖아요. 졸업장을 얻었는데 더불어 저는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은 인생에서는 이렇게 메인 같은데 친구들을 많이 얻었어요. 지금도 가끔 혼자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베이스가 같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꾸준히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베프들이 되게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분들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갈 때 목표를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나간다. 목표를 잡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멘토도 되고 여러분들의 길에 가르쳤을 때 내가 현타가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함께 어울러 나갈 수 있는 친구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좀 아쉬웠던 점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아쉬웠던 점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방송대에 학적 바꾸려고 대학원 가잖아. 이런 말들을 제가 2번인가 3번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대 졸업하신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되게 인정받으시잖아요. 대단하다. 인정받으시고요. 방송대 졸업하고 나서 또 상위 학급으로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졸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학년이 되면 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게 내 삶에 더 도움이 될까? 거기서 더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은 방송대 학적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방송대 학부는 항상 따라다녀요.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학부부터예요. 그래서 학부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그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방송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후배님들이 말하는데 2명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좀 이렇게 아쉽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졸업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제가 학교 근무를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를 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볼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방송대 같이 졸업한 동기생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하면서 보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 방송대 나오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방송대여서 가능한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하고 이래서 좀 자격증을 좀 더 취득했으면 좋았었을 걸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 좀 내성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좀 내성적이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던 거, 더 많이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저 아는 지인분 중에 제가 방송대 입학할 때요 전문대를 가셨어요. 네,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부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방송대 편입해서 공부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착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방송대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희숙 선생님하고 저하고 배실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배워서 실천하는 이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조금 배실이라 이상하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13분 정도 모이는데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진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사실 방송대 졸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2년마다 직업을 바꿔서 일해볼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2년마다 직업을 2번 바꿔서 지금 3번째 직업에 와 있거든요. 근데 4년차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정년퇴직할 예정이고요. 이런 예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하시고 저는 즐겁게 배워서 배움을 한다는 것은 그 해안을 넓히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과 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 쓰실 기회가 있으시면 논문도 써보시고 저희는 논문 쓸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저는 논문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랑 다 달라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중간에 저희 15대 선배님 유일상 선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인사를 듣고 교수님 총평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5대 회장님 유일상 선배님. 예. 3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2002학번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교에 방과후 강사를 하고 또 제가 졸업할 때는 보육교사 1급을 우리 교수님들이 특별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학 때 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교육을 30년 우리 방송대 덕으로 그리고 제가 진주교육대학원에 2년 전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게 많은데 또 특히 제가 잘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또 특별히 늦어도 와도 된다 해서 정신없이 와서 좀 제가 숨이 많이 그냥 하는데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아니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려가시니까 왠지 썰렁하고 외롭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인학습의 경우 특히 또 우리 방송대 같은 경우는 이게 원격으로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맞나? 내가 하는 게 지금 맞나? 이런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학생회에서 하든 어딘가에 같이 소속해서 함께 하게 되면 공부뿐만 아니라 또 아까 딜레마가 왔을 때 그것을 헤쳐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중에 누군가가 멘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그러한 방송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송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뼛속 깊이 방송대인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방송대에 와서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저는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제가 방송대에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저는 제가 20여 년을 우리 방송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방송대에 와서 그 4년을 보내면서 비포 애프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방송대 오기 전의 나 그리고 졸업할 때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엄청나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뭐래든 간에 과거에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종착지로서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것 마지막 고등교육이니까 거기를 가야 해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계속 교육의 개념으로 고등교육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는 죽는 날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시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대에 다닌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 촉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대가 저는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대 나는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방송대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지. 일단 내가 여기 소속해 있는 나는 정말 방송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저도 학교를 저희 정년하고 나면 방송대에 들어올 예정. 지금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사실 못하는데 계속해서 저도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일단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도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현타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저는 저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막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꾸 되새기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때 이게 여성의 시민성 발달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방송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냥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를 찾아가는 거. 첫 번째 얘기가 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학습하면서 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속에서 내가 죽을 때 잘 살았다 라고 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꿈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꿈을 계속 가지고 여기 들어왔으면 참 다행인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모든 사람이 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 꿈이 뭐지? 지금 저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third age 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저의 요즘 관심사예요. 그래서 노년교육학회도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계속 이제 서클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뭐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꿈 그것도 결국은 초점은 자기에게 도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내 꿈을 늘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프락시스라고 얘기하죠. 저는 프로이드가 아니라 프레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레이리는 결국 뭐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학습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 학습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프락시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 뭐였죠? 일단 내가 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나 중심성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리플렉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그 속에서 꿈을 작은 것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멘토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도 꿈일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도 꿈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꿈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단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오늘 선배님들 아주 네 분들 쟁쟁한 선배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엄청난 지위에 올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나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배님들인 것 같아요. 방송대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방송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방송대는 매우 귀하고 우리 사회에서 값진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일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귀한 이 포럼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바쁘신 선배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이 작년이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내용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은 내용을 또 더 많은 발전된 그런 포럼이 되도록 저희가 기반을 다져 놓을 테니까 34대, 35대 후배님들은 그거를 기반 삼아 정말 더 멋진 포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육학과 제2회 우리는 평생교육인 평생교육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